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의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계속 연일 내리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운전 특별히 조심하세요. 가끔 이 조재에 내리는 비가 정말 버켓으로 머리 위에 쏟아붓는 듯이 내릴 때가 있어서 운전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여름을 기대하는 비가 되고 초록이 더욱 싱그러워지는 비가 되니까 이럴 때는 정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에 비를 바라보고 고국 생각도 하시고 또 머리가 아픈 생각도 좀 하시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돈 걱정이에요. 조용히 혼자 있으면 돈 걱정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가장 크게 하는 돈 걱정 중에서 학비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AGM의 리차드 명 대표님을 모시고요. 지난 2주 전에 방송했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그 변화에 대해서 놀라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또 모셨거든요. 오늘 모시고 돈 걱정을 덜어드리는 시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말 자주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방송 끝나고 캘리포니아 가신다고 하셨고 네. 네, 그리고 또 다시 버지니아 가셨다가 또 오셨어요. 네네. 비행기에서 지내는 시간이 엄청나실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렇게 비행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이유가 사실 저희들의 그 이제 학생들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 부문을 도와주러 다니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에 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과 또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째,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축으로는 어림도 없다. 네. 저축을 해서 정말 사비로 대학을 보낸다면 4년 안에 졸업한다는 가정하에 사립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 6만 불 정도는 들어가는 거로 미쳤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렇지만 이 미국이야말로 교육의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가정마다 정한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을 하고 대학에 진학 시에 그 알맞는 재정 보조를 통해서 학생이 면학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저축한 돈을 먼저 사용하라고 하겠죠. 그럼 저축을 안 하라는. 가정에서 저축은 필요하지만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저축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인 그 생활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할 때 재정 보조의 그 수위가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전 준비와 설계를 잘 하게 되면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공식이 1년에 들어가는 총 학비에서 가정의 수익과 자산, 즉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먼저 분담을 해야 될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계산이 네, 되고 네. 그 분담금을 뺀 차액 부분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이 되는데 영어로는 우리가 Financial Need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금액에 대해서 주립대학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지만 사립대학 경우에는 보통 대개 한 92%에서 100% 정도. 사립대학이 훨씬 파이낸셜 그 서포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주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재정 보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그 주립대학을 기준해서 재정 보조와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그 인다우먼트 방식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예, 인다우먼트 방식이라는 거는 경기 변동에 커다란 상관이 없이 예,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설계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곳저곳에 안정된 자금에다가 배치를 했을 때 네. 만약에 7%의 수익률을 보였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는 뭐 경기가 안 좋아서 4, 5%가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막 9%, 10% 나왔다 네, 그러면 매 해마다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우리가
그 평균을 냈을 때는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는 거를 인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거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머리 아파. 예. 근데 이제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네. 그런 스쿨 인다운 펀드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받는 재정보조에서 사립대학에서 지급을 하는 재정보조용 장려금, 즉 그랜트라든가 장학금도 재정보조에 합해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메릿 장학금이 있고 니드 베이스의 장학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니드 베이스의 장학금은 GPA가 2.0만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요? 예, 2.0 못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아니 그거는 대표님이나 그래. 근데 한국에서는 장학금 그러면은 뭐 과수석 아니면 차석 이런 사람만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공부를 잘해야지만 장학금을 받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니드 베이스가 정말 GPA 2.0만 넘어도 한다 이러니까 집안이 어려워서 오히려 성적을 못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바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만 있으면 대학을 정말 진학해서 면학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지만 계산을 한다는 자체는 공식이 있단 말이고 공식이 있다는 것은 표준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가정 분담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가정 분담금이 네. 낮을수록 좋은데 네. 이제 연방 공식과 우리가 institutional methodology라고 그 대학에서 사립대학에서 기관에서 쓰는 공식이 있지만 요즘에 그게 또 consensus methodology 또 나눠졌습니다. 아 자꾸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적용하는 자산이 다르고 그래서 주립대학을 갈 때는 살고 있는 primary home 그 기본 집에 있는 홈의 에코리가 자산으로 간주가 안 되지만 요즘에는 대학마다 그걸 또 자산으로 간주하는 대학도 생겨났어요. 예, 조지아텍이라든가 뭐 UVA라든가 칼리지 오브 윌리엄 메리라든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네요. 예,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만 해서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자녀를 가진 부모와 자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저 높이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일반적으로는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혜택을 잘 받는다는 개런티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숫자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렇죠. 지금 팍팍 느껴져요. 마치 영어를 잘하면 네.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다운타운에 홈리스가 있잖아요. 꿈도 영어로 꾸는데. 그러니까 이 재정보조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재정보조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재정, 그러니까 수익과 자산에 관한 텍스 리턴이라든가 네. 세금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자산 중에도 부모님들이 하는 무슨 인베스트먼트도 있을 수 있고 네. 연금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기업에서 활용하는 펜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용어들에 대한 그 개념이 잡히질 않으니까 자녀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를 하고 신청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많은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우리 뭐 인베스트먼트 없어요 이러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굉장히 좀 창피하니까 네. 글쎄 내가 뭐 한국에 주식이 좀 있단다. 뭐 있단다. 그래서 뭐 그냥 넣는 순간에 그럼 그 돈서부터 먼저 쓰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과 자산을 우리가 따졌을 때 계산되는 수입이 있고 계산되지 않는 수입이 있어요. 그런 캐러고리를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재배치를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가정 분담금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가정에서는 우리가 뭐 30만 불을 버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래요? 네네. 첫째는 수익과 자산의 내역을 먼저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튠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수입 구조 면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입을 적게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IRA라든가 SEP IRA, Simple IRA, 뭐 아니면 401k라든가 TSP, 403b 뭐 이런 거를 크게 맥시멈으로 디덕션을 하면서 하지만 요즘에는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찾아내. 연방 정부의 그 세금 기록의 텍스 트랜스크립이 그거에 네.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이 다 트랜스퍼가 되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먼저 교육자금으로 쓸 텐데 본인은 세금도 공제를 하고 또 연금도 쌓으면서 재정 보조를 잘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도를 굉장히 불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넘어올 때 1040 우리가 말하는 1040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기업체인 경우에 1120S 뭐 S 코퍼레이션이나 C 코퍼레이션 이런 그 이렇게 우리가 다 수입이 넘어오지만 개인 세금 보거나 W2 선상에 그렇게 한 기록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1k를 예를 들면 네. 한 23살쯤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결혼을 33세 하고 아이를 낳아서 50대 초반에 아이가 대학을 갈 때가 됐으면 이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시절에 401k가 있었으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애 대학 갈 때 생각해서 나는 401k를 안 들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밸런스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연방법에 네. 이제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페이퍼 버전을 들어가 보면 네. Investment do not include라는 항목에 그 밸런스는 계산이 안 됩니다만 이 컨트리뷰션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죠. 그 돈을 왜 학자금을 먼저 안 쓰고 이 일부러 그런 의도 자체를 안 좋게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 그러니까 헛수고가 되게 가정 분담금을 그걸 안 할 때 높은 인건보다도 더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설계 방법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LLC를 갖고 있다거나 LLC에 S 코퍼레이션이나 C 코퍼레이션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profit sharing plan이라든가 이제 그 defined benefit plan, employee benefit으로 expense로 공제를 하면서 회사 자체에서 떨구고 그 나오는 게 적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C 코퍼레이션 같이 이런 디비던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이 스케줄 D가 붙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샐러리를 받는 우리 네. 그런 사람들과 또 보통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셔서 지금 자영업을 하셔서 하는 쪽에 많이 설계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제가 사실 머리가 나쁜 관계로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시고 저보다 머리 좋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 머리 아파서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이 시간에는 AGM 그 학생들 특히 대학을 준비하는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재정 보조 부분에 정말 너무나 많은 난리지를 가지고 계신 리차드 명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잠깐 쉬기 전에 나눴던 얘기가 제가 그러면 샐러리를 받는 사람들이 이거 유리지갑 가지고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치고 가시겠다. 제가 오해를 했으니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계속해 주세요. 네, 그 가정마다 상황, 그러니까 수익과 자산의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거기에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건 뭐냐면 수익과 자산에 상관없이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이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 예, 꼭 등록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생이 되면 당연히 장학금 오프라도 더 주겠죠. 네. 그런데 재정부조 신청 시에 그 학교만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하나 넣고 그냥 그거보다 밑에 안정권만 넣었다 그러면 네네. 분명히 좋은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꼭 등록해 줬으면 하는데 네. 뭐 여기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뭐 몇천 불 덜 주고 해도 우리 학교 등록할 거 아니야 하고 예를 들어서 네네네. 편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에 맞고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물며 재정보조 신청을 통해서 더미 코드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테크닉이지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입학 사정 요소를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니, 애들이 벌써 학교 합격자 발표 끝나고 지금은 네. 뭐 이 정말 인생 최초로 어마어마하게 놀 수 있다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또 뭘 해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네네. 이제 대학생인 경우에는 신입생과 재학생들, 특히 재학생들은 지금 요즘이 바로 재정보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학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재정보조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학에서는 연방기금은 매년 학생 융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자가 없는 subsidized Stafford loan 같은 경우가 1학년 때는 3,500, 2학년 때는 4,500, 3학년 때도 5,500이기 때문에 그러면 융자를 점점 많이 주고 줄여갈 수 있겠죠. 장학금은 점점 적게 준다는 예, 얘기인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관여를 안 하시게 되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맞는다는 건 그 대학에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항상 퍼센테이지로 형평성에 맞게 평균치에 맞게 줘야 되는 건데 그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면 그 기준을 잘 알고 평가를 해서 3,000불 정도 이상 잘못 나왔다 생각이 되면 어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필할 수 있어요? 네. 재정보조는 네. 그 상황에 따라 어필할 수 있고 또 스페셜 서컴스턴스일 경우에 특히 부모님의 수입이 갑자기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커다란 어떤 리리게이션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메디컬 코스트가 많이 들었다든가 이런 상황을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페셜 서컴스턴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더 재정 보조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학생들이 가장 지금 위험한 부분, 조심해야 될 네. 부분이 있다면 신입생 때와는 다릅니다. 재학생들은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학에서 뭐가 빠졌다고 연락이 안 와요. 근데 그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재정보조 검토 자체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네. 사실 한번 입학할 때 이렇게 이제 빡시게 해서 서류 넣어놓으면 졸업할 때까지는 똑같은 그 양의 보조를 받는다 생각했는데 지금 매해 심사를 한다. 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빠진 서류가 있어도 대학교에서는 절대 통보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뭐 방학에 대한항공 타고 한국을 들어갔는데 그치 놀러 가죠. 갑자기 튜이션비리 나왔는데 한 푼도 재정 보조를 못 받고 전체 다 내라고 나오면 이제 부모님이 난리가 나죠. 한 4만 불 막 떡 날라오는 거야. 네.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했는데 네. 다 제출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왜 잘 이러지? 모르니까. 학교에 어떡해. 전화해 보면 이거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빠진 서류를 제출했을 때 학교 재정 보조는 주지만 많이 급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액수가.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왜 작년과 다르냐? 그러면 네 말이 맞다. 그렇지만 이제 기금을 다 쓰고 없다. 딴에 다 줬다. 그거네, 그야말로.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예.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금이 없어서 안 주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시군요. 아니 학기 중간에 영주권이 나와서 신청한 사람은 제대로 나오는 경우는 그러면 기금이 정말 없어서 못 받는 거네. 그러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네. 네.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재정 보조 분야라는 게 참 이 정교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고 신청 과정에서도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잘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보조의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대표님 그 등록금이 뭐 이 사립대학교가 6만 불에서 8만 불 1년 학비가 그 네. 정도 된다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6만 불에서 8만 불을 수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는 굶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리고 동생도 또 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학교에서 기금이 없어, 다 썼어 라고 오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이제 학생의 잘못이야 이러면 더 기가 막힌 그러니까요. 거겠죠. 네. 야,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리차드 명 대표님을 찾아야 되나요? 먼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네. 재정보조가 잘 못 나왔을 때는 대개는 이제 제출한 정보의 퀄러리가 실수를 하고 아니면 잘못 기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학생은 자기 내용을 기재해야 될 난에다가 뭐 부양가족이 넷이 있다든가 뭐 아주 여러 가지. 정말 아주 순간의 실수네요. 예, 그렇죠. 그 아까 같이 인베스트먼트 얘기를 했지만 네. 아버지가 야, 인베스트먼트 모르겠다. 근데 인슈런스에 생명보험 안에 이제 서브 어카운트로 뮤추얼 펀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캐시밸류는 계산이 안 되는 자산입니다. 근데 그 팔러시 자체가 200만 불이니까 자녀가 걷다가 200만 불을 기재한대요. 실제 그런 일이 있군요. 그러면요. 그래서 가정 분담금이 이제 최고 높은 게 99,999인데 상한가를 치고 200만 불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재정보조 한 푼도 안 났죠. 예, 그렇지만 어필 과정에서 실수를 정정을 해서 리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어필을 시작한 결과 조정을 하니까 가정 분담이 2,500불 떨어지는 거예요. 야. 예. 그러니까 야. 아주 드라마틱하라고 네, 우리가 네. 볼 수가 있겠죠. 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보조라든가 학교의 입학 사정에 따른 입학 원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네. 신청서를 꾸미는 그 주체가 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근데 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학생들이 뭘 알아? 그 아유,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최종 학력이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는 고졸이죠. 아직 고등학교 졸업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입학하는 애들은 중졸인 거죠. 중졸입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은 고졸이고. 물론 여담을 하는 거지만 네, 네. 사회 경험과 이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네, 자녀들한테 맡길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깊이와 이런 게 굉장히 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예를 들어 잘못 나왔을 때 학교에 전화를 하면 네. 높은 사람이 받아요, 밑에 사람이 받아요? 밑에 사람이 받 결정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기 정보만 확인하고 말겠죠. 그게 문제야. 맞아. 예, 또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도 같은 일이지만 네. 우여곡절 끝에 디렉터를 만났어요. 네. 그럼 그 디렉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인컴은 4만 불 버셨는데 어떻게 한 달에 6천 불을 써요? 세금 보고 제대로 하셨죠? 이러면 이제 속으로 아차. 물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에quity 집 몰기지 페이먼은 시아버님이 대신 페이를 해줬다고 하면 그러시면 금년에 또 그렇게 혜택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언택스드 인컴으로 간주해서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는 질문을 자꾸 차라리,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은 사실은 비즈니스죠. 네. 적은 돈으로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면 되는데 재정보조라는 것이 연방 사이드, 주정부 사이드 그리고 학교도 있지만 부모님이 대주는 것도 재정보조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캐로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옛날에 FM 장학금이라는 말이 있었네요. 그 부모님한테서 오는 장학금 재정보조 맞네요. 참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이게 좀 웃고 떠들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이 미국에 유학와 있는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돈을 내고 미국에 와 있는데 그 학생들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거를 지금 설명을 못 하시면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학생들도 그러니까 유학생이 아닌 여기 영주권자 이상인 학생들은 네네. 그러니까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씁니다. 입학 사정에서 재정보조 신청을 했다고 입학 사정에 절대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학생은? 예, 영주권자 네, 이상은. 네. 그러나 이 국제 유학생이나 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네. 재정보조를 이 연방 정부로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1년치의 학비를 누가 댈 수 있다는 보증, 그러니까 애피데이빗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자산이 있다는 증명을 안 하면 네. 합격이 힘들죠, 대개는.
그러나 미국에 약 178개 정도 되는 유수한 사립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의 총 대학에 타이틀 4에 등록된 대학들이 한 2,900여 개 정도 되는데 네. 그 178개 정도 되는 대학에서 네. 너만 똑똑하면 된다. 오. 일단 가정 형편에 맞게 재정 보조를 해주겠다는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랜트라는 방식으로 해서 거의 80% 이상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대학에서 입학 사정할 때 두 가지 그러니까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는 대학도 있고 그 네. 경우에는 네.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는 경우에도 있어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 만약 재정 보조가 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좀 덜 필요한 학생을 뽑겠다는 게 네. 니드 어웨어지만 학생이 선호하는 학생으로 인정이 되고 반드시 우리 학교에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게 별 그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학생이 되기 위한 그 준비도 좀 해야 되겠네요. 꼭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닌 어떤 준비. 그렇죠. 그것도 컨설팅을 해주시나요? 네. 예. 한인 그 학부모들이 네. 가장 쉽게 빠지는 딜레마가 성적에 치중을 하다 보면 네. 학교에서 평가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을 다음 시간에. 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저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나 필요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정말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리차드 명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 유수의 대학에서 이 학생은 우리가 꼭 끌어오고 싶어 라는 학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에 네. 대해서 조언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 도움 되셨나요? 저희 모아모톡은 저희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